섬진강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하동. 동쪽으로는 넓은 평야, 서쪽으로는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험준한 지리산이 자리해 산들, 강,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고장입니다. 싱그러운 자연과 넉넉한 인심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우러진 별천지 하동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볼까요?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서울, 부산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전남, 구례와 광양, 악양, 화계 등 하동의 구석구석을 잇는 시외버스들이 분주하게 달립니다. 하동은 전라남도 광양과 순천, 경상남도 진주와 창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세 명의 대학생이 하동을 찾았습니다. 하동에 처음 발을 디딘 세 사람. 낯설긴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하동 느낌의 간판들. 제대로 오기는 온 모양이네요. 이들은 하동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토속 음식들도 맛볼 계획입니다. 먼저 하동 관광택시를 타기로 했죠. 예약하셨죠? 네. 타시면 됩니다. 하동군청에서 관리하는 하동관광택시는 하동의 역사와 문화, 관광 정보를 공부한 10여 명의 택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행을 안내해줄 박종태 기사님도 하동에서 나고 자란 하동 토박이라고 하네요. 하동 읍내를 벗어나자 기사님의 하동 자랑이 시작됩니다. 하동 하면은 다른 지역국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행사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하동은 행사거리가 무한지입니다. 왜? 뭐 녹차, 채채, 그다음에 매실, 그다음에 지금 자축의 강 하면은 이급수 물이 바로 뭐 서울의 수돗물보다 더 좋습니다. 깔끔해. 그러니까는 언어가 살지요. 언어가 사는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물이? 엄청 깨끗. 예, 깨끗하죠. 언어. 그다음에 이제 제철. 하동에 유명한 제철. 그다음에 이제 그 봄에 벚꽃이 피을 때 벚꿀. 벚꿀 하면은 내 손바닥 두 개로 보탠 것만 해요. 벚꿀이. 그걸 바로 강에서 캐내가지고 구워요. 구우면 물이 부었게 나오는데. 그거 뭐 일부러 맛을 보려고 서울에서 일부러 그걸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축제가 벚꽃 축제, 녹차 축제, 참숭어 축제, 그 전여 축제 고듭니다. 그다음에 북천의 코스모스 축제, 청학동의 그 고려도 물축제, 얼마 전에 했던 또 썸머쿨 축제. 썸머쿨은 이제 갱주개로 물에서 채취를 하는데 금갱주개로 채취를 해갖고 그걸 채취하면 금을 한 장씩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국에 관광객이 몰려드실 이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관광택시가 제일 먼저 들른 곳은 하동 송림입니다. 강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한 이곳은 조선 영조 21년인 1745년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를 심으며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5년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되었고 하동과 광양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인근 지역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소풍을 여기 안 와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심 주고. 그리고 여름에 아무리 더운 날에도 소나무 숲 안에 들어가면 땀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요. 그래서 왜 이 소나무가 이렇게 참 유명하게 됐냐 하면은 옛날에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머리가 참 아주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강이 바람이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하동 어부 쪽으로 집으로 날라 들어오니까는 이걸 갖다가 우타리 담장식이라 요즘 같으면 담장식이라 이 바람이 못 들어오게끔 소나무를 심다 보니까는 세월이 흘러갖고 이 소나무 이렇게 커갖고 강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담아보기에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들.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 간직하고 자랑도 해야겠죠?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사신들이 모여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송림의 소나무들은 수령이 300년이 넘는 노송들입니다. 소나무 사이사이를 걷다 보면 노송들이 수백 년 전 옛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들판입니다. 이 들판은 섬진강 500리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들판 중 가장 넓은 곳인데요. 무디미들이라는 순 우리말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밀물 때 섬진강 물이 역류하고 홍수가 나면 무시로 물이 드나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평사리의 상징처럼 꼽히는 부부송이 있고 2016년부터 시작된 평사리 들판에 들녘 아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디미들의 들녘 아트는 보통의 벼와 흑색 벼를 이용해 다양한 문자와 문양을 표현하는데요. 올해는 2022년 하동 야생차 세계 엑스포의 성공 유치를 위한 메시지와 동정호에 산다는 황금 두꺼비, 토지의 주인공인 서희와 길상, 그리고 가을 평사리 들판 축제의 소재인 허수아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하동을 처음 찾는다면 단연 첫 방문지로 꼽히는 최참판댁.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인 최참판댁을 현실화한 곳으로 2001년 준공되었습니다. 정교하게 잘 지어진 탓에 간혹 최참판은 어디 최씨인지 지금도 후손들이 살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최참판댁 마당대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최참판댁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따라오세요.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최참판댁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관광객의 관람을 돕습니다. 참판 어르신. 안녕하세요. 참판 어르신?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최참판댁에 진짜 참판이 계신 걸까요? 우리 여기 참판 어르신은요, 우리 최참판댁의 명예 참판이십니다. 그래서 이 참판 어르신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최참판댁 소개도 하고 하동 소개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참판 어르신을 찾아뵈면 그 집에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가훈도 써주시는 분입니다. 명예 참판 제도를 운영하면서 두 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최참판댁의 주인 역할을 하는 명예 참판의 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또 이곳 최참판댁에 대해서 매력이나 기타 또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판단을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각각 느낌이 틀려가지고 오늘도 다녀간 분은 금가수복이라는 이런 말을 거기에 자기들 느낌이 와야 돼. 군자라는 것은 덕망이나 학식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어떤 그런 걸 요즘 군자라지 옛날 꼭 성인 군자라 해서 다 군자라 그렇게 되라는 부분은 넘기고 학식과 덕망 그렇게 연습해 나가고 노력하면은 군자를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집안에는 복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본인이 느낌 와야 돼. 보는 분들은 그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쓰고, 온화한 얼굴빛으로 해서 가족 간에 애호화환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다양하게 많이 있어. 덕을 베푼다는 주위에 이웃이 생겨서 외롭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 관계가 좋아지니까 복이 많이 들어온다. 이건 뭐 수없이 많습니다. 해설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안내한 곳은 사랑채입니다. 박경희 선생님이 토지 소설은 196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 8월 15일까지 횟수로 약 한 26년 동안 쓰셨어요. 그 쓰셔지는 그 동안에 여기서 드라마가 3번 촬영됐는데 첫 번째는 1979년도에 여기서 토지 드라마가 촬영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 마을에 이 세트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을에 스레트 지붕 앞에다가 초가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1988년도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하기 1년 전에 87년에 토지 드라마를 다시 리바이벌로 촬영할 때에 그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최참판댁을 찾는데 최참판댁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아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동군에서 2001년도에 이 자리에 틀을 잡아가지고 최참판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참판댁의 구조는 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행랑채, 그 다음에 안방마님 사는 안채, 그리고 여기 사랑채, 별당아씨가 살던 별당채, 그리고 요 뒤채, 저 뒤에 쪽에 가면은 초가로 지은 초당이 하나 있어요. 하동에 이런 대궐 같은 고택이 들어서 있는 이유. 이제 그 궁금증이 풀렸네요. 조선시대 벼슬로 참판은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되는 높은 벼슬입니다. 최참판 댁은 입구의 행랑채, 안방마님이 사는 안채, 소설 속 만석군인 최치수가 살던 사랑채, 별당 아씨가 살던 별당채, 뒤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넘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최참판 댁에는 마당 크기나 국악 향연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 별당천에 보면 여기가 이제 소설 속에 서희가 살았던 곳이고 별당아씨가 살았던 곳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병원도 꾸며져가 있고 실제 여성들이 사는 공간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가 있고 근데 이 연못을 이렇게 보면 연못을 가운데 둥근 섬이 하나 있고 앞쪽에 사각형으로 된 연못을 만들어놨죠. 이게 뭐냐면 천원지방이라 해가지고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 가운데 저 둥근 것은 하늘이 상징합니다. 옛 조상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하늘과 땅을 집 안으로 들여와 함께 즐기는 풍류가 있었는데 이를 경관을 빌려왔다는 의미의 차경이라 부릅니다. 이어서 안방마님이 생활하는 안채와 안채를 보호하는 의미의 중문채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이제 안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문채인데 보다시피 문이 틀리죠? 여기가 만석군 농사 지어가지고 되는 창고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마님이 살던 소설 속에 윤식빈이 살던 안채, 마루가 있고 건너편에 여기가 며느리가 사는 방이고 여기는 여종들이 사는 방이에요. 그 옆에 부엌이 붙어있어요. 안채와 중문채는 입구자 모양의 마당을 품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혼례식과 같은 가족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입구자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고날 곤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안채 앞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석군이라 하면은 들판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작인이나 하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창고에 만석을 재면 만석군이고 천석을 재면 천석군이고. 근데 만석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 앞에 지금 이 토지가 보이죠? 여기 평사리 들판. 요 들판이 저기 섬진가에서부터 시작하고 요 안쪽에 전부 다 해가지고 약 한 8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만석을 못해요. 요즘에
논 한마지기에서 농사를 잘 지면 넉섬 정도 나는데 옛날에는 농사 기술이 훨씬 떨어졌으니까 그 절반이 났다 보면 2섬 정도 난다 보면 한 석은 소작이라게 해주고 한 석을 자기 참여해줘도 논이 만마지기 있어야 돼요. 만마지기면 200만 평이에요. 근데 여기가 여기서 저 끝까지 83만 평밖에 안 돼요. 서울의 여의도 면적이 몇 평이냐면 87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만석군이 되려면 서울 여의도만한 땅이 2개 반 정도 있어야 만석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석군 정도 되는 부자가 있으려면은 우리 마을을 지나가려면 내 땅 값지 않고는 못 지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어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석군 정도 되려면 한 개 고을이 다 자기 거야 돼. 그게 만석군의 개념이에요. 소설 속 가상의 공간이 현실이 된 최참반댁은 토지 드라마는 물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어주었는데요. 최참반댁은 박경리 선생의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독자와 현실의 사람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12개의 면과 하나의 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맞닿아 있죠. 이곳 사람들에게 도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점심시간 차 한 잔을 마시려 하동에서 광양으로 가거나 오토바이가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며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은 두 지역의 경계가 아닌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의 터전일지 모릅니다.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발원해 광양과 하동 사이를 흘러 남해로 나가는데요. 우리나라의 5대 강 중 가장 깨끗한 강으로 알려져 있는 섬진강에는 두꺼비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섬진강변에 살던 마음씨 착한 아가씨가 부엌으로 뛰어든 두꺼비를 보살폈고 그 두꺼비는 몇 년 후 섬진강에 홍수가 나 죽을 위기에 처한 아가씨를 구한 다음 자신은 죽고 말았다는 전설과 고려시대 왜구들이 섬진강을 거슬러 쳐들어오자 어마어마한 두꺼비 떼가 나타나 큰 소리로 울어대 왜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래내, 다사강 등의 이름으로 불렸던 이 강줄기가 두꺼비 섬자에 나루 진자를 써 섬진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신증 동국여지승남에는 하동을 산을 지고 바다에 임했다. 한쪽은 넓고 푸른 바다와 닿아 있고 삼면은 높고 푸른 산이 솟아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이 많은 하동에 보석 같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동배인데요. 커다란 배 조형물을 지나 하동배 명품 거리로 들어가면 배가 한창 연그러가고 있는 배밭들이 펼쳐집니다. 사만시대와 신라시대 문헌에 배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배 재배를 장려했다는 기록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배 역사는 꽤나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동에서 1920년대 섬진강변에서 배 농사가 시작된 후 곳곳에서 배가 재배되며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알 한 알 농부의 손으로 곱게 씌운 배봉지 안에는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하동배가 한창 커가고 있었습니다. 하동배가 그렇게 맛있다고. 맛있게 생겼다. 여기 되니까. 진짜 크다. 농부의 손길을 살짝 피해 모습을 드러낸 배를 찾았습니다. 아직 한참을 더 익어야겠지만 덜 익은 채로도 맛있게 보이네요. 농장 사장님은 무럭무럭 익어가는 배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쁜데요. 특히나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와 출하 시기를 맞추느라 더욱 분주하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배농사를 지어온 농장 사장님께 하동배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동은 면적은 얼마 안 되죠. 약 2%. 우리나라의 2%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데 맛이 좋기를 하동배가 배 안에 이 모든 게 세포가 있잖아요. 네. 세포가 석세포, 돌석자 해가지고 석세포. 세포가 여기 거의 없어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배가 부드럽고 물이 많고 다른 지방의 배들은 이제 여기보다 숙기가 늦어요. 아주 여기가 제일 빠르고 우리나라에서 배꽃이 만개기가 여기가 제일 빨라요. 하동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장 먼저 나오고 그쵸. 가장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과즙이 많죠. 맛은 좋는데 적다 보니까 양이 물량, 작아서. 양이 적으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몰라요. 하동배가 하동에도 배가 있나 하고 모르죠. 그러니까 안 알아주죠.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가면 알아주는데. 섬진강변의 좋은 땅에서 재배되는 하동배는 거칠한 느낌을 주는 배 특유의 석세포가 적은 대신 연한 육질에 당도가 높습니다. 하동배는 육지에서 배꽃이 가장 먼저 피는 만큼 수확 시기도 빠른데요. 호주와 동남아 등지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배밭을 구경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를 찾았습니다. 우와. 자, 이거 네가 주고. 이거 네가 주고. 아, 싫어. 농부의 예리한 시선을 피해 나지막한 그늘 밑에 숨어 자란 배 열매들. 완전 작은데 얘는? 한번 갖다 대봐봐. 크기 차이. 근데 얘네가 이렇게 커서 또 요만한 배가 되는 거잖아? 진짜 큰 애들은 진짜 이마타던데. 언니 얼굴 봐. 언니 얼굴 봐. 와, 진짜 작다. 이제 막 방금 태어난 애들인가 봐. 요새가 그렇게 배가 잘 자란다던데. 막 하루 1cm씩 더 컸고. 진짜? 하루 1cm 크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비가 1cm씩. 결혼을 앞둔 새색시처럼 얼굴을 감춘 배. 배 열매에 봉지를 씌우면 병해충과 새들로부터 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열매를 감싼 봉지도 조금씩 색깔이 다른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보면 봉지가 이 봉지는 하얀 봉지, 요거는 동봉투 같이 생겼. 안에가 여기 있죠. 여기 까만 게 있잖아요. 요거는 까만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네. 까만 게 없는데 이게 까만 게 광을 햇빛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차단시켜 주니까 안에서 이렇게 색이 나버려요. 색이 나.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 일명 착색 봉지라. 색깔을 나게 하는 착색 봉지고 요거는 태양광이 제대로 투광이 돼가지고 색깔이 안 나요. 빨리 안 나요. 그 대신 이거는 태양이 광이 투과가 안 되니까 잘 안 크고 배가 맛이 적고 당도도 적고 그 대신 이제 색깔만 좋게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봤을 그러니까 때 예쁘게. 소비자들이 문제라 과일을 맛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소비자들이 왜 외관상 보기만 좋으면 좋아하거든. 맛은 있든 없든. 그래서 이제 생산자들이 소비자 입에 맞춰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런 봉지를 씌워줘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투광을 지 맘대로 하니까 네네. 색은 늦게 나는데 맛이 좋잖아요. 당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먹어보고 아 이게 맛있구나 싶으면 이걸 이제 찾긴 찾는데 일단 처음에는 눈이 먼저 먹게 우리나라 사람들 과일을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라 먹어보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지가 두 가지예요. 포장이 안 되는 이 봉지는 늦게 수확을 하고 색깔 늦게 나니까 늦게 수확을 하고 요거는 빨리 수확을 하고 이 봉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거의 다 이 봉지. 네. 특히 올 같은 해는 이제 추석이 빨리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들어오니까 추석 그 대목용으로 또 나가야 되니까 요 봉지를 이제 많이 씌우는 거라. 그럼 색이 안 예쁜 게 더 맛은 있겠네요. 그렇지 다 훨씬 맛있지. 색깔 안 좋아도. 이러다가 잘못하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두둥. 그렇죠. 봉지를 벗겨내자 익어가는 배가 탐스러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한 20일 있으면 모래가 여기다 그 크기도 더 크고 어쨌든 모래 크기도 하고 맛도 좋고. 올 가을에는 하동배 꼭 맛봐야겠어요. 부지런히 하동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호기가 느껴집니다. 산들강 바다가 어우러져 말 그대로 별천지 같은 하동. 하동만의 음식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첩 알갱이가 가득 올라온 제첩전. 제첩을 채소와 갖은 양념에 버무린 제첩 회무침. 참게를 수십 일간 간장에 숙성시킨 참게장. 그리고 하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참게 가리장국도 있습니다. 참게를 껍질째 곱게 가른 다음 8가지 곡물과 함께 끓여 맛을 냈는데요. 제첩 요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지만 참게 가리장국은 하동에서만 그 참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여간에서 잘 식지 않는 참게 가리장국. 어떤 맛일까요? 맛있다. 도희 씨는 제첩 국물을 먼저 맛보네요. 시원하다. 따뜻한 물인데 시원하다. 제첩회는 이렇게 김에 싸서 먹는다고 하네요. 수연 씨는 참게장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와. 안 비려요? 하나도 안 비린데? 게딱지 안에 알을 따끈한 밥에 얹어 먹으면 땡볕에 지친 여름 여행객들에게 제첩이며 참게며 밑반찬까지 맛깔나는 하동의 음식들이 힘이 되는 모양이네요.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굳이 눈으로 찾지 않아도 길가에서도 들을 수 있는 시원한 물소리에 계곡이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섬진강 지류인 화개천은 아름다운 풍경과 깨끗한 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계곡물과 크고 작은 바위들이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로 한바탕 물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화개천의 깨끗한 물줄기 옆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녹차를 처음 재배한 차 시베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차 시베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신라 흥덕왕 3년인 서기 828년,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녹차씨를 가져오자 지리산 자락인 이곳 진주목 화계 부곡에 최초로 차씨를 심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야생 녹차는 그로부터 1200년을 이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임금에게 진상된 하동 야생차는 일명 왕의 녹차라 불리는데요. 조선 후기 예술가 추사 김정희 선생도 중국 승설차보다 낫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동의 전통 차 농업은 2017년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녹차로는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는 일본, 중국 두 곳에 이어 4번째입니다. 하동군 야생차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관람과 함께 녹차를 따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동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야생차, 일부 인공적이지 않고 재배적이지 않는 그냥 산이나 계곡 쪽에서 자라는 야생차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제차, 손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득금차는 뭐냐 하면 이제 조금 이따 갈 건데 저희 가마솥에다가 그 솥의 온도를 한 300도까지 올려가지고요. 손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찻잎은 햇볕과 비를 적게 맞아야 맛이 부드럽고 향이 멀리 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뜨겁고 햇볕을 많이 맞으면 탄닌 성분이 많이 나와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보면은 하동이든 다른 지역이든 간에 지금은 차 만드는 시즌은 아니고 그냥 주차 만드는 시즌이고 발효차 만드는 시즌이고 그다음에 하동의 고급차들은 보통 한 4월 달이나 늦어도 올 초까지는 1년치 차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부터 1년치를 파는 거죠. 자기가 차가 팔다가 한 7월 달, 8월 달에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8월 달에 잎을 좋게 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8월 달 같은 경우는 찻잎을 아무리 좋게 따도 그 받는 햇빛 양 때문에 맛이 엄청 썩어들기 때문에 고급 제품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급 제품은 보통 4월 달에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제 맛이 틀린다는 거. 이제 뜨겁게 달군 솥에 녹찻잎을 덮어볼 건데요. 찻잎은 솥에 들어가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안 움직이고 솥에는 타버리니까 손으로 계속 떼어줘야 되고 그리고 찻잎이 한 번쯤 솥에서 다 닿아가지고 익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차를 우리면은 딱 초록색이 그대로인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게 밑에 보면은 밤색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여기서 그 부분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체로 맞아야 돼요. 토도도 찻잎이 익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지고 틀어주고 이렇게 좀 누르면서 이렇게 내가 틀어주고 냄새가 바뀌었어요. 예 고소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고 잡아가지고 틀어주고 틀 때는 손을 쫙 버려주는 게 좋죠. 자, 한번 해보세요. 약재나 곡물을 첨가물 없이 볶아내는 것을 덕금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바로 또 다리를 장갑을 2겹씩 꼈지만 솥이 뜨겁기 때문에 열기를 주의해야죠. 솥에 들어간 찻잎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2, 3초만 머물러도 잎이 타버려 제맛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손이 뜨거워지면 참지 말고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체험 삼아 하는 덕금은 5분 정도. 한 차례로 끝나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덕금을 반복합니다. 수확한 녹차잎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게 됩니다. 잎 속에 효소가 활동을 하면서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300도 정도의 열을 가해 찻잎의 발효를 정지시킵니다. 막내 지은 씨의 표정은 제다 전문가처럼 진지하기까지 한데요. 덕금이 끝나고 이제는 찻잎을 비비는 유념을 할 차례입니다. 유념을 잘해야 찻잎이 예쁜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념할 때 이제 유념할 거 뭐냐 하면요. 너무 처음부터 힘을 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찻잎은 아직까지 되게 부드럽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줘버리면 이게 길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이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밑분만 밀었다가 당겼다 하면은 이렇게 좀 힘을 조금씩 누르면서 이렇게 길이 잡혀 있죠.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리 이거 힘을 줘도 이제 잎이 부성이나 갈라지지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조금 힘을 누르는 힘을 조금 더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요. 자, 처음에는 천천히 모아지면 힘껏 이게 비볐다가 풀었다가 비볐다가 풀었다가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유념이 잘 된 녹차는 찬물에서도 잘 우러나게 되고 서너 번, 많게는 5번까지 우려내도 일정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유념도 덕금에 이어 4-5차례를 반복하게 됩니다. 덕는 시간, 비비는 시간, 덕는 양에 따라 차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덕금과 유념, 건조를 수차례 반복하면 수제 하동 야생 녹차가 완성됩니다. 차를 가공하는 또 다른 방법, 병차라고도 부르는 떡차 만들기가 있습니다. 찻잎을 절구에다 찧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 틀에다 찍어낼 겁니다. 떡차라기도 하고 병차라기도 합니다. 보이차는 크지만 이제 한국 거는 이렇게 조그만하거든요. 이제 처음 밑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건조해가지고 옛날에 배 아플 때라든가 감기였을 때 이걸 빼가지고 끓여 먹거든요. 먼저 찜기로 쪄낸 찻잎을 절구통에 넣고 고르게 찧어줍니다. 잘 찧은 찻잎 덩어리를 동그란 틀에 압축해 넣습니다. 떡차는 유목 생활을 하는 북방 민족이 많은 양의 녹차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발달시켜온 방법입니다. 떡차가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엮으면 건조와 보관이 수월합니다. 일단 녹차가 하동에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하동 녹차가 야생 녹차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직접 차 잎을 덮어보면서 되게 손도 뜨겁고 하기 힘든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 말면서 구멍도 뚫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고 이게 내 적성인 것 같나 이런 생각도. 여기 이제 하계장터. 그 유명한 하계장터. 여기에요? 여기 이제 자축의 하계장터인데 여기는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올 때 하루에 3만 명.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씩 퍼야 돼요. 거짓말 아니고. 이게 길가가 되놓으니까는 도로가가 되놓으니까는 제절로 스쳐갖고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매일 장. 다른 지역에는 보통 장이 5일장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매일 써요. 근데 지금 오늘 오후가 되고 날이 더우니까는 많이 이제 없어. 사람은 많이 안. 이게 이제 하계장터가 물물 교환을 했던 자리죠. 부산에도 배가 이까지 들어온 거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부산에도 이제 배가 들어오면은 지리산에 나는 이제 산채물, 나물이나 나무, 장작 이런 거 이제 산에서 나는 산채물을 여기서
돈을 받고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물물 교환하는 장소에서 아주 유명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노래가 있잖아요. 화개장터 노래가. 어? 있을 거는 다 있고 없을 거 없다는 노래가 다 있잖아요. 화개장터를 와보지 않은 사람도 이미 노래로 친근한 이웃 동네가 되어버린 화개장터. 화개장터는 하동군 화개면에 있지만 전라남도 구례, 경상남도 산청, 산길을 넘어 함양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이는 장터였습니다. 하동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이지만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의 역할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루 배 타고 그리고 뭐 철 따라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요. 과일로 말할 것 같으면 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봄에는 또 매실이 많이 나오고 가을에는 이제 밤, 감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겨울에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지리산 자락에서 나오는 더덕이라든지 산마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 따라서 약재도 많이 나오고 농산물도 많이 나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화개장터는 한국 전쟁 이후 쇠퇴기를 겪다가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2001년 상설시장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지금도 화개장터 광장에는 노래의 주인공이자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준 조영남 씨의 동상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동에 오니까 산도 많고 풀도 많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연을 가까이 해서 너무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의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하동 여행 둘째 날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요. 아쉽게도 여행을 먼저 끝내야 하는 도희 씨가 하동을 떠납니다. 야생차의 고장 하동에는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녹차 음식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몸에 좋은 녹차를 다양한 음식으로 맛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녹차 잎이나 녹차 가루 같은 건 보이지 않네요. 이 식당의 주인께서는 차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녹차 요리를 개발해 왔는데 녹차 잎은 물론 녹차 씨앗, 녹차 소금, 녹차 꽃으로 만든 식초, 와인, 효소, 소스를 개발해 요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녹차와 녹차의 좋은 성분들이 다양한 요리법으로 음식에 녹아있는 것이죠. 쉽게 맛볼 수 없는 녹차씨 오일도 있었는데요. 녹차 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근 간장에 비벼 먹는 이 비빔밥은 통들깨, 우엉조림, 도토리묵 가루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냅니다. 녹차 소스와 녹차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워 얹은 표고버섯덮밥은 비비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 숟갈씩 떠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네요. 입맛을 돋궈주는 녹차 와인까지. 청정한 자연의 고장 하동을 여행하며 눈, 귀, 마음에 이어 입과 배도 호강을 하네요. 여행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동 여행 둘째 날에 해가 저물고 마지막 여정으로 찾은 곳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섬진강 전설의 주인공 두꺼비가 반겨주는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은 평일에는 보통의 전통시장이지만 매주 토요일에는 공연과 체험, 노래자랑, 먹거리가 어우러진 야시장으로 변신합니다. 지역 주민들만의 전통시장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아보자는 노력이 모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최참판댁, 화개장터에 이어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이 하동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대 가수의 노래와 관객들의 노래 자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연자도 사회자도 관객도 모두 흥이 한껏 오른 즐거운 표정인데요. 저희 하동시장은 특히 토요일 날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그냥 컴컴한 암흑지대에 있습니다. 이 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고 또 우리 하동을 업에 찾지 않던 관광객들이 하동업을 찾아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우리 전통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오시면은 다양한 먹거리와 재미있는 공연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수연 씨가 노래 자랑에 도전하러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23살 김수현이라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얼굴이 이쁘면요 노래도 그중 뭐 다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노래? 어머 세상에 서수남 하천이 되겠네요. 이틀간의 여행에 감춰뒀던 끼를 발산해보네요. 홍진영보다 더 나아. 어떻게 젊은이들 가수해 볼 생각 없나요? 완벽합니다. 우리 23인데요. 뿌띠 아가씨예요.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또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 아유 너무 깜찍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싶어. 잘했어요. 로또 복권 선물이에요. 그리고 너는 저 하는 일 없이 좀 받아가니까 미안치. 아, 그렇죠. 고생한 거야. 옆에서 춤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아유. 저희가 부산에서 하동을 처음 우리 놀러 와봤는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제 조금 더 선선해지면 가을쯤에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하동 여행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처음 왔는데 가을쯤에 다시 오고 싶은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참 가슴에 많이 느껴지는 지역이 하동이라는 거예요. 맞죠?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어지는 초대 가수 초연 씨의 무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즐거운 하동 두꺼비 야시장의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지리산의 험준한 산줄기와
깨끗한 섬진강의 물줄기가 넉넉한 인심과 어우러진 별천지 하동. 난생 처음 찾은 하동으로의 짧은 여름 여행은 아쉬움을 남긴 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행의 아쉬움이 다음 여행을 재촉하듯 가을이 깊어질 무렵 우리는 다시 별천지 하동을 찾아갈 겁니다.